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 손님이 갑자기 오게 돼서 이 밤에 하기로 했던 세미나는 내일 진행할게요. 대신에 오늘 제가 오늘 좀 시장이 좀 특이한 사건들이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떠오른 게 일단 니케 인버스예요. 뭐 전 뭐 아시다시피 그냥 곧버스로 샀고요. 왜 인버스가 괜찮아 보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조금 지금 일본과 미국의 협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뤘었는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우선 만약에 내가 엔화 투자,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엔화 투자 말씀드렸는데 내가 엔화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 엔 환율에서는 크게 먹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부터 엔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그 반대편에 놓여 있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이 클 거기 때문에 원화도 그만큼 강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갈 룸이 생각보다 지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막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원화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110부터 지금 뭐 98까지 미친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원 달러 환율은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룸이 좀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설령 뭐 달러 엔 환율이 지금 140인데 여기서 뭔가 더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원화도 강세로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 엔 환율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0원에서는 굳이 먹을 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룸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완전 비추하고요. 그냥 오히려 여기서 지금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건 또 괜찮아 보여요. 제가 920원에서 제가 바꿨다 했죠. 하고 지금 한 8%, 9% 정도 수익이 N 환전한 것만으로도 환차 이익만 해도 벌써 8, 9%가 나 있는 상황인데, 저는 팔고 나가는 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근데 거꾸로는 원을 N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이 지구 최강의 호구, 일본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타자여서 되게 야 너네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테이블에 빨리 앉으면 앉을수록 뭔가 이렇게 특혜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실상은 까놓고 보니 완전 그냥 일본을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말 중에 나온 거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방위비 세 번째는 관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 골자는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130엔까지. 지금 140엔까지 엄청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130엔까지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 엔화가 평가절하되는 거에 의한 수출 이득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엔화 투자를 강조했을 때도 이제는 국민들이 참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그냥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엔화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참아왔는데 지금처럼 일본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엔화의 강세에 대해서 베팅하자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일부 이루어져서 157까지 갔던 게 지금 140엔까지 급격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베센트나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130엔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해라. 통화 강세로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 BOJ가 나서서 그냥 대놓고 외환시장에다가 달러 매도하고 엔화 매수해. 그래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율 부분은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1차 협의할 때도 중간중간 뭐 기자회견 하는 거나 보면은 우리 막 환율 컨트롤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막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많았는데 실상은 1차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욕을 했던 거예요. 베센트는 심지어 다음 2차 회담 때 얘기하자라고 말을 끝낸 상황입니다. 지금 4월 21일인데 4월 말에 한 번 더 협의할 때
그러니까 다음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환율 올려놓고 얘기하자. 일본은 환율을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애초에 협상 자체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는 베센트가 완전 성공적으로 꺼내 놨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올려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일본에 있는 저 대가리 이시바 시게루도 지금 뭐 상품권 이 로비 의혹 터져가지고 지도 지금 조사받느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똑바로 우두머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도.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땐 다 내줄 것 같아요. 방위비도 일단 환율이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뭐 당연히 니케이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일본 자동차 기업이라던가 수출 주도 기업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수익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니케이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뭐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 방위비. 방위비는 사실 그렇게 뭐 투자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방위비 GDP의 3%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방위비에서 2배 정도까지 인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세 번째는 관세. 관세가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25%가 붙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뭐 협의를 할 때 미국 쪽에서 요청한 거는 대신에 LNG 좀 많이 사달라. 그리고 농산물 너네 지금 뭐 쿼터제나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늘 그렇지만 농산물, 그러니까 식량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FTA 체결할 때 보면은 저 미국의 값싼 농산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이었잖아요. 그게 당장은 비교 우위 때문에 값싼 미국의 농산물을 받는 게 이득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커터제나 그런 거를 걸어둔 건데 거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자동차, 철강, 뭐 알루미늄 관세 같은 거 내리려면 뭐 LNG, 농산물 요런 뭐 장벽에 대해서 풀어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 평가랑 북미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 평가랑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자동차 수출업체가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려면 일본의 안전 평가 기준에 다시 한번 충족시키는 테스트 평가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근데 벌써 그것만 해도 몇 달이 걸리고 저도 제가 마지막에 롯데케미칼에 있을 때 마지막에 했던 업무가 그 자동차 업체 백빔 설계했었거든요, 제가. 그 구조 해석했던 건데 그게 그냥 이 OECD 다른 곳에서 하는 범용 이 충격 평가랑 북미 충격 평가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북미가 좀 특이한 걸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기차 현차가 일본에다가 그걸 수출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만들었던 건 아무튼 일본 기준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범용 하나, 그다음에 북미 현대랑 기아가 북미에다가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북미 수출용 설계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거를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저 자동차 평가 완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동차 안전 평가를 너네만 뭔가 따로 쓰고 있는 게 비관세 장벽 아니냐.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 아니라 관세는 아닌데 다른 곳에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막고 있는 장벽이 아니냐.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당연히 일본 뭐 도요타 같은 혼다 뭐 이런 곳.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자동차는 뭐 제가 동남아 쪽 가더라도 진짜 많고 보면은 도요타나 혼다 쪽에서 대만만 가도 진짜 혼다랑 도요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그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이에서 굉장히 상단에 차지하고 있고 시총 높아요. 그래서 요것 또한 니케이 쪽에는 EPS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고 당연히 환율 쪽에서도 엔화 강세로 돌리면 제가 그때 10엔 돌릴 때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 제가 EPS 몇 퍼센트씩 빠진다고 들었었는데 10엔당 3%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빠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가뜩이나 157에서 140까지 내려오면서 이미 니케이가 많이 밀리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룸에서 3만 8천하고 4만 룸에서 요 니케이가 횡보하고 있을 때 인버스 찍어서 지금 수익 20% 내고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예, 지금 3만 4천 레인지에 있는데 한 번 더 인버스 찍자. 왜? 현재 미국이 일본 갈구고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본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갈 것 같아요. 일본이 가진 카드가 없어요, 도대체.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화 시계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작살나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20화 시계로 지지율이고 그 내각 지지율. 그리고 파란색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 정도 찍혀 있고 20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5%로 뭐 최저죠, 지금. 최저 지금 갱신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엔화 강세에 대한 요청이 있고 기업들은 싫겠지 대신에.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인플레라던가 인플레는 무조건 저 자국 통화의 가치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결정이 되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전 둘이 상관관계가 예, 한 0.9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엔화 강세를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 이시바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지금 예, 엄청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시사되는 점은 이게 첫 번째 협상국인데 아니 잘해준다고 해놓고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꼬라지 보세요.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일본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는 거는 없고 5만 군데를 다 들쑤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거 봤을 때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 다음 타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를 봤을 때 모든 나라의 기업들한테는 사실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서 저는 당분간 한 중순까지는 올해 중순까지는 숏이 정배라고 보고 있어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숏이 정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큐 들고 있는 거고, 니케이 고버스도 오늘 매입했어요, 새로. 오늘 제가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오늘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딱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랑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가는 거 보고 진짜, 아, 이 정도까지라고, 진짜? 이렇게까지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없고, 심지어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4.3이었는데 4.3이 제가 안 산다 그랬죠. 4.3은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근데 지금도 보면 4.3, 7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빠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한 3 시그마 95% 확률 정도로 이 둘의 괴리가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95% 확률. 근데 진짜 중요한 그 5%.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 5%가 뭔가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엔화가 140, 130엔까지 진짜 내려가면 그냥 위험 자산들이 멀쩡히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BOJ에서 빌린 돈이 해외 각 위험 자산에 투자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위험 자산들이 다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95% 확률로 이게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으로 어제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이 괴리가 좁혀지는 곳에다 투자를 합시다라고. 근데 오늘 또 빠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일본이랑 저 협상하고 있는 저런 걸 보니까 이거 진짜 5%의 확률로 터지는 뭔가가 발생될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저는 일단 니케이 인버스 한 20%에서 3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현금. 그냥 지금은 지키는 투자만 하자. 대신에 정배로 생각되는 쇼패팅을 조금 포트에 담아놓는 정도. 나머지는 그냥 현금. 뭐 채권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10년물 금리 위로 엄청 열려 있어요. 굳이 저는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래로는 되게 막혀 있는데 위로는 좀 열려 있다. 인플레 때문에.
올해 하반기쯤 가면 저는 경기 침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가 저는 단순히 협상이 아니라 저는 올해 초부터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관세 진심이라고 봐요. 1단계 목표 그 자체.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올해 수익이 좋았던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사이를 따먹는 거는 좀 보류할게요. 제가 오늘 움직임까지 보니까 오늘 또 금도 막 날아가고 있죠. 금이 정말 미쳐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신이 나갔습니다, 완전. 한 달로 볼까요? 3천에 있던 게 3,400까지 갔어요. 와, 진짜 저는 오늘도 이 2% 오르는 거 보고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구리도. 구리도 보세요. 잘 가요, 구리가. 삽을 위협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다시 4.7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더라도 인플레 쪽이 진짜 너무 거슬려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는 안 샀으면 좋겠고 엔화 강세 FXY 말씀드렸죠. 티커명 FXY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투자하는 거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그거 아니면 이 니케이 인버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한 2, 30%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는 현금을 들고 좀 잃지 않는 투자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진짜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첫 번째 협상국인데 분명히 빨리 오면은 야, 너네 빨리 테이블 앉는 놈부터 잘해줄게 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조진다? 근데 일본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호구 짓을 하고 있지? 지구 최강 호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일본한테 하는 꼬라지만 봐도 나머지 협상도 다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중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쫓 때리자. 근데 지금 요 숏의 이유는 관세 때문인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감세안, 감세 연장안 같은 게 지금 계류돼 있거든요. 저기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에 지금 계류돼 있는데 그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쯤에 분명히 그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기업의 EPS를 살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 중순까지 한번 주식이 크게 밀려준다고 하면 그냥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아무튼 세미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전체 공개로 할게요. 멤버십 분들은 내일 초대해서 네, 좀 이렇게 더 딥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